마지막 세션은 제4주제인 생태농업에 대해서 정영윤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좌장은 황명국 회원님, 그리고 토론은 김진철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황 교수님. 시간이 1, 2분 남았는데 할까요? 오늘 그냥 온종일 앉아 계시려고 힘드시죠? 저도 가르치기만 했고 앉아서 듣는 것은 오랜만인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섹션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하신 분들은 농업 전체의 새로운 도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서는 좀 우리 건강 문제, 그냥 웰빙 시대인데, 웰빙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음식을 먹여야죠. 그 다음에 좋은 약, 양질의 약을 섭취해야만이 우리가 120세까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큰 마트든 작은 마트든 가보면 청정 농산물을 판매하는 친환경 농산물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전혀 농산물에 기스가 났다든가 또는 병해충 피해를 봤다든가 그런 걸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있는 것은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우수한 농산물을 재배하는 데는 어떠한 기술이 필요하냐? 첫째로 병, 해충, 잡초 이것을 철저하게 방제를 해서 병이 안 걸리는 식물을 만들고, 또 그것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을 재배할 때 양질의 좋은 비료 또는 퇴비 이런 걸 잘 주어서 잘 자라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4 세션에서는 생태농업이라고 했는데 너무 브로드한 테마 같은데, 여기 앞에다가 친환경 생태농업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유기농업, 유기농업을 하면 오가닉 파밍 그러는데, 거기에서는 이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화학농약을 쓰지 않고 친환경적인 생물농약을 써서 재배를 하고, 또 비료도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천연 그런 비료를 써서 하는 것이 가장 주된 오가닉 파밍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너무 많이 설명을 하면은 연사분이 할 말씀이 없으니까 제가 마지막 주제 생태농업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연사분과 토론자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주제는 식물 건강 증진 미생물 기반 생태농업에 대해 발표해 주실 연사는 정영윤 경상대학교 명예교수이십니다. 정영윤 교수님은 경상대학교 생명과학대학에서 친환경 미생물 농약 실용화 연구에 매진했으며 30여 년간 교수로 봉직하고 있고, 한국식물병약회 회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친환경 농업 미생물 회사인 제일그린산업 대표이사로 계십니다. 이분은 서울대에서 학사 석사를 마치시고 인천 연초연구소에서 4년간 근무하시다가 미국 오하이오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하시고 일생을, 그러니까 석사부터 일생을 유기농법, 그 중에서 친환경적인 미생물 농약 또는 어떤 병에 걸리지 않는 인삼을 재배할 때 농약을 쓰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유기질로서 비료를 줌으로써 그러한 인삼병을 퇴치하는 연작장이라고 하죠. 그것을 일생을 연구를 하고 또 경상대학 와서도 생명화학대학에서 지금까지 30여 년 이상을 봉직하고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양반이 거기에 근무하시면서 벤처기업을 창업을 해서 지금 20여 년간 그걸 운영하고 계십니다. 또 정년 퇴임하고도 지금도 제일그린 산업 대표이사로 계시면서 연간 1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지금 거기 직원들도 10여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으면서 또 동남아시아 수출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력은 국제학술대 프로시 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자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연관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토론자분도 어떻게 보면 정영윤 교수 후세대로 지금 아주 액티브하게 연구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김진철 교수이십니다. 김진철 교수님은 서울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다 마치시고 한국화학연구원 친환경신물질 연구그룹에서 18년간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셨고 2014년부터 현재 전남대학교 농생명화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며 주식회사 젠 153 바이오텍 대표이사로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약 연구와 개발에 전념하고 계시는 국제적 친환경 생태 농업과학자이십니다. 김 교수님은 연구업적이 탁월해서 280여 편의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하셨고 특허 출연도 145건, 기술 이전 15건, 상업화 12건입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에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정 교수님의 좋은 발표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윤 교수님, 발표하세요. 이거를 좀 키워주셔야 되는데 훌륭한 자리에 제가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학술원에서 발표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저를 이제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해주신 저희 지도 교수님을 잠깐 소개를 드려보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이 지금 정우섭 교수님이셨는데 제가 대학원 1학년 때 학술원 회원이 젊은 나이로 되셨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주어진 연구 과제가 지금 아까 우리 황병국 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인삼의 연작장애 영원인 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처음 이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거를 저한테 프로젝트가 주어져서 전국의 인삼 농가를 그 당시에 고려 인삼 연구였습니다. 그걸 다니면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삼 연작장에는 지금 심어놓고 한 번 심으면 안 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 심고 나서 연작지에다가 놔두면 한 1개월 지나면 이제 썩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3개월 지나면 완전히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연작이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정우섭 돌아가신 교수님이 여기에 병원균이 실린더로카본 디스트락탄스라는 걸 이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연구소에 있으면서 계속 이제 이 연구를 이어서 했습니다. 하고 제가 유학 가기 전까지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연작 장애가 병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 뒤에 그때부터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연작 장애 또는 이 토양병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토양병은 농약으로 방제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소위 기량미생물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생태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는데
인삼연구소에 있을 때 보니까 농민들 얘기가 인삼을 3년까지는 잘 크는데 4년부터는 이제 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연금별로 1, 2, 3, 4 토양 뿌리를 채취해서 미생물 다이버시티를 조사를 해보니까 농민들이 말하는 것처럼 3년 지나면서부터 그게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고, 그런데 농민들이 그때 농사를 지으면서 어떻게 한다면은 예정지관이라고 그러는데 농사 지을 때 반드시 약토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토가 뭔가 해서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컴포스트였습니다. 이제 유기물을 잘 부숙시키는 컴포스트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미생물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은 그 당시에 우리 그 전 세계에서 컴포스트 연구를 제일 많이 하셨던 저희 그 이제 지도 교수님을 택해서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가서 이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또 결정적으로 그 제가 화학농약을 공부를 이제 그걸 안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학교 4학년 때 참 유명한 그 사일런트 스프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유기 살충제 때문에 환경을 모두 다 망가뜨린다 하는 이제 그 책을 읽고 굉장히 좀 쇼크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평생을 이제 농약을 안 쓰는 농사를 한번 해보자, 이제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우리가 그 작물에 의해서 작물을 키우는데 병에 의한 피해, 그 다음에 벌레에 의한 피해, 잡초 이렇게 했는데 병에 의한 피해가 한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병원균 중에서도 곰팡이, 세균이 이렇게 이제 피해를 많이 주는데, 그래서 제가 주로 관심 갖고 했던 연구는 곰팡이와 세균을 잡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생태학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지 그 연구를 했습니다. 앞에 로즈비치 박사님이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지금 우리 생활에 가장 이제 이 전염이 위협이 되는 곰팡이가 레이드 브라이트 코테이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하고 전 세계 발병이 많이 됩니다. 뭐 이건 역사에도 나오는데 1840년도에 이 병 때문에 아일랜드에서 100만 명이 굶어 죽었죠. 그 정도로 하고 지금도 뭐 굉장히 피해가 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스 블라스트는 우리 그 도열병, 벼에서 아주 중요한 곰팡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한 10년 전에 벼에 병을 일으키는 이 도열병균하고 사촌간인 이 곰팡이가 밀에 이 마른병을 일으킨다는 게 10년 전에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핫 이슈입니다. 핫 이슈인데 여기에 발생이 되다 보니까 약을 쳐도 방제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벼 재배하는 데서는 아주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약으로 지금 방제가 안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우스에서 많이 발생되는 잿빛 곰팡이, 그레이 몰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 곰팡이를 가지고 연구를 쭉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 병 때문에 그 발생되는 이제 수확 손실이 많은데, 지금 이거는 UN 자료에서 보면은 여기에 보면 2050년까지 인구가 약 93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국적 기업하고 다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처럼 농약 쓰고 비료를 아무리 써도 수확량이 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50년 되면은 이 인구를 먹여 살릴 수가 없을 건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많은 최근에 에콜로지컬, 오게닉 파밍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세계적으로 농약을 많이 만들어 파는 큰 다국적 회사에서 미생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40년 이걸 했는데 한 10년 전부터 이제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 유기농업은 잘 아시겠지만은 결국은 이게 생태농업의 큰 개념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기농업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화학농약, 화학비료 안 쓰고 농사 짓는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고 되면 이제 화학농약을 안 쓰는 대신에 그 자연과 같이 평형을 이루는 생태계 균형을 맞춰 사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방제를 할 때 미리 예방을 합니다. 병이 발생되고 나면은 치료하기 어려우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하고 있던 것처럼 윤작을 하고 농축순환, 그다음에 질소고정 미생물, 그다음에 퇴비,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유기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병이 나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면 기량미생물, 천적미생물을 뿌립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전식물 보호제라 그러고, 이게 병해충뿐만 아니라 요새 기후변화 때문에 솔트나 드라우트, 스트레스에 견딜 수 있도록 이 미생물이 해주는 이제 그런 미생물을 제가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Plant Health Improving.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앞에 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했는데, 이게 요즘 그 의학에서 엄청 뜨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그래, 마이크로바이옴은 사실은 우리 식물에서는 오래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뭐냐? 거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일으키는 메타볼라이트, 어떤 생태계 시스템 메타볼라이트나 그런 작용을 통틀어서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이제 우리 그 조한규 전 총장님 계시고 하는데, 요즘 이제 아주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제 BC 그 뭡니까 한 4,5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모든 병은 장에서 생긴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사람 몸에 발생되는 뭐 암이라든지 또 우울증이라든지 뭐 다이아비티스, 캔서 뭐 이런 모든 병들이 장 속에 있는 미생물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이 미생물 가지고 그 병을 치료하는 신약 개발하겠다는 벤처 회사들이 지금 많이 생겨서 하고 있죠. 그러면 식물에서는 이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영양분을 흡수하고 빨아들이는, 그게 바로 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뿌리에 있는 많은 미생물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면역성도 생기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전부터 이제 뿌리 미생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미생물, 식물 건강 증진 미생물, 그 다음에 바이오페스티사이드, 식물 보호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보면은 바이오페스티사이드는 이제 뭐 쉽게 얘기하자면 천적 미생물입니다. 병균을 억제하고 벌레를 억제하는 건데, 제가 이제 주로 관심 가졌던 게 제품을 만들고 실제로 농민들한테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박테리아, 펀자이, 세균과 곰팡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했고, 지금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화학농약이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시장이 큽니다. 뭐 약 250조 정도 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하고 여기에서 이게 시장이 연 13.1% 정도 굉장히 빨리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에는 약 뭐 10몇 조 정도의 시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여기에 이 미생물, 오게닉 파밍과 그런 좋은 미생물이 아주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큰 회사들에서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이 1990년도 후반부터 되어 왔는데 올해가 5차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농약이 약 1조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황농약을 그렇게 많이 뿌립니다. 세계 12시장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좁은 나라에. 그런데 정부에서는 2055년까지 화학농약 9.5%, 비료 12.4% 절감하겠다. 그러면 그걸 절감을 하려고 그러면은 농민들이 쓸 수 있는 대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미생물 가지고 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이제 했던 게 이제 오랫동안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에 경상대학교 처음 가서 분리했던 미생물이 1번이었는데 퇴직할 때 7,378개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제품 개발을 이제 2개를 했고, 퇴직하고 나서 회사에 와서 또 2개를 했습니다. 실제 농민들이 쓰고 있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이 하나를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요거는 이제 거기서 찾은 미생물을 아까 역병균인데 고추 역병균입니다. 처리를 하면은 이렇게 자라는데 처리 안 하면 이게 죽어버립니다. 그런 정도로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래서 이 연구를 하기 전에 하면서 대상을 뭘로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앞에 지금 여기 계시는 이 라이스워 그 당시에 70년도에 우리 녹색혁명을 이루었던 그 통일벼죠. 돌아가신 흥운회 교수님과 우리 정우섭 교수님이 참여를 하셨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식량정산을 그 자체 자급자족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뭔가를 식량 자급
할 식량 중에 중요한 걸 대상으로 삼겠다. 그래서 이제 벼를 택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2007년도부터 한 10년간 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뭘 어떻게 갖고 할 것이냐, 미생물을 찾아내는데 생각을 했습니다. 뿌리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은 공생을 하기 때문에 아마 벼가 생긴 이래로 서로 이제 그 공생작용을 하면서 공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그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벼가 죽으면은 자기도 죽으니까 안 죽게 하기 위해서 뭐를 자꾸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벼뿌리에서 미생물을 분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뭐 베이직 아이디어는 이제 네이처 노즈 베스트 맞죠? 그래서 이 균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으로 삼았던 게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도열병이고, 또 지금도 약으로 치료가 안 되는 병이 있습니다. 태풍이 왔다 그러면 이게 바로 지나가는 바로 백약고병이라 그래서 박테리아 블라이트, 지금 뭐 세계적으로 약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피해가 심하고, 또 이제 추우로는 멸구입니다. 멸구도 한번 왔다 그러면 피해가 엄청 심한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요거 벼도열병하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이제 생각이, 지금은 병이 나면은 농약을 살충제건 살균제건 막 뿌리거든요. 그 뿌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종자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시들링에 처리를 하면은 백신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병이 안 나면 더 좋으니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자에 처리를 하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을 해가지고 작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근데 처음에 균 분리할 때는 이제 그 뿌리 우리가 샘플을 채취하는데 유기농만 한 10년 한 우리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그래서 거기서 샘플 채취해서 균을 분리했는데 한 600여 균주를 분리했습니다. 그 중에 그걸 전부 다 테스트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운 좋게 찾았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균이고 효과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동정을 다 하고 이름도 새로 붙였습니다. 바실루스 오리지콜라 이름도 붙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박사과정 학생까지 쭉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벼에 처리했을 때 생육이 잘 되는지 확인도 하고, 근데 이거를 토양에 처리를 했는데, 아까 이제 제가 면역 시스템 작동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는 토양에 처리를 하고 나서 위에 벼에다가 접종을 했습니다. 위에 이파리에다가. 근데 이파리 병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면역 시스템 작동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균주를 실렉션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제 이 박테리아 병인데, 요것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안에서 문제가 되고 이게 동남아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약이 없습니다. 이게 박테리아 그레인 라시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 박테리아 블라이트. 근데 이거를 벼 종자에 처리를 했더니 병이 거의 많이 안 납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구나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우리 사천의 농가에 있는 농민인데, 이분은 이제 그 종자 소독을 농약으로 다 했습니다. 농약으로 다 하고 이제 모종을 붓는데 모내기 하기 전에 종자 소독 다 했는데도 이 병이 나서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우리 개발한 요 미생물을 뿌려보라 그랬더니 일주일 후 지났는데 이게 회복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래서 지금 그 뒤에 요 동네하고 지금 다른 쪽에도 많이 이걸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농가에는 종자에 처리를 하라고 그랬는데 종자에 처리를 못해서 파종을 해놓고 그 위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래도 이게 작동을 하거든요. 이게 종자가 발화가 되면은 거기에 이제 균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현장에 가서 다 하는데, 해보니까 실제로 이 병 나는 게, 도열병 같은 경우는 그냥 종자에 처리만 했는데도 병이 50%가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고, 또 그 이 세균 입마름병, 아까 그것도 줄고, 그런 걸 이제 실제로 필드에 여러 곳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익산에서 농협 육묘하는 곳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드 테스트를 쭉 했는데, 지금 2015, 2016 데이터는 있는데, 그 해보니까 실제로 이 미생물을 처리한 경우가 수확량이 평균, 비료를 안 준 곳, 비료를 준 곳, 그 다음에는 비료 주고 했는데 수확량이 평균 15%가 늘어납니다. 뭐 농약만 처리한 곳은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이게 수확량을 늘려주는 작용을 하는구나. 비료 효과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우리 농가 중에서 그 서해안 간척지에서 실험을 하신 분이 있어요. 실험이 아니라 농사를 지었는데 이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간척지에 그 가뭄이 여러 번 계속돼 가지고 모내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 이거 처리했더니 모내기 안 해도 되고 그 말라 죽지도 않고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도 갔었고 수확할 때 그분이 보내줘 가지고 이제 이거를 잘라 가지고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그 솔트 농도가 높아도 자랍니다. 그럼 벼 같은 경우는 솔트가 0.3%가 넘어가면 못 자라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때까지 잘 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수확량이 이제 많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벼만 그런지 모노카드만 그런지 다이카도 그런지 테스트를 했는데 우리 이 배추하고 무에 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 미생물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높은 농도에서도 잘 자라는 겁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 학생이 해서 2년 전에 이제 논문에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보니까 이제 GFP를 해서 해보니까 그 소금을 농도가 높은데 뿌리 속에 들은 걸 펌핑아웃을 합니다. 이 균이 있으면은 그 유전자를 턴온을 시켜가지고요. 펌핑아웃을 하니까 잘 자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지금 심각한 게 하우스의 표면에 솔트 농도가 되게 높습니다. 배추 같은 거 해놓으면 못 자랍니다. 이게 솔트 때문에. 그런데 이걸 했더니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제품으로 해서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 실험을 했던 이제 뿌렸던 농가가 아까 뿌렸던 농가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장에 갔더니 교수님 이거 했더니 그 벼에 잎말이 나방이 있습니다. 벼가 나방 많은 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나방이 잘 안 말리는 것 같다. 그래서 딱 생각에 그러면 이게 해충에 대한 효과도 있는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벼 멸구를 가지고 이제 키워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분리했던 많은 미생물들 중에 다른 것들은 이렇게 벼를 밑에 접종을 하고 균을 접종하고 멸구를 하면 다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요 균주만 안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작용을 하는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균은 아까 이제 뿌려놓으면은 그 균이 이 조직 속으로 뚫고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실렉션 한 게 굉장히 제가 운도 좋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국내에도 판매를 많이는 못했지만은 이제 하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동남아에 제가 이게 특허까지 다 냈거든요. 동남아에 지금 이거 실험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늦어지긴 했습니다만은 필리핀에서 지금 이제 이 필리핀은 이제 담배를 많이 하는데 이 담배 벌레와 이 박테리얼 윌트라고 해가지고 아주 랄스토니아라는 균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심어놓고 우리 미생물을 관주를 해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필리핀에는 아마 올 연말쯤 농약으로 등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나마 디지즈인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바나나 같은 경우는 언론에도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바나나를 못 먹을지도 모른다. 왜? 이 파나마 디지즈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플랜테이션 하는 곳에 실험을 했는데 이거를 했더니 이게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쪽 담당하시는 분 얘기는 10월 달이나 11월쯤 현장에 수확할 때 교수님이 한번 오시라. 이제 민다나오 거긴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세계적으로 안 되는 푸자리움 윌트라고 하는 병인데 이걸로 이제 예방이 된다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걸고 있고 그래서 아까 이제 앞에 제가 벌레가 안 먹는데 왜 그런지 메커니즘을 봤습니다. 보기 위해서 이제 RNA 시계에서 분석을 쭉 했는데 멸구하고 그 다음에 균을 접종하고 해서 전부 다 DNA를 뽑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 중에 셀월, 세포벽하고 그 다음에 또 메타볼라이트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 분석을 해보니까 이걸 처리하고 했더니 거기서 트리신이라는 물질이 많아진 겁니다. 이거 처리한 곳에서는 이 물질은 뭔가 하면은 벼물구의 저항성인 품종이 이 물질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 수확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크로필 함량도 많아지고 리그닌과 셀룰로즈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세포벽이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빨아먹는
이제 흡춥성 해충 같은 경우는 자주 빨아먹고 새끼를 쳐야 되는데 조직이 단단하니까 이 잘 찔러도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병이 벌레도 예방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바실로펩틴이란 건데 이제 제가 이게 ABC인데 엑스라 했던 거는 활성이 제일 억제 효과가 제일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구조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블 컴파운드다 구조가 좀 달랐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특허 신청까지 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품화를 경상대학교 우리 10분 거리에 있는 제가 그 20년 전에 했던 그 바이오 스타트업에다가 줘가지고 뭐 이게 조건을 다 거쳐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농림부에서 하는 거기 첫 1회 뉴 엑셀런트 테크놀로지로 인정을 받았고요. 그 외에도 제가 그 지금 이제 사과나무, 바나무 화상병이 아주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그거를 잡는 약을 개발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농림부에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미생물들은 지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미생물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누적 매출액으로 한 100억 이상 이제 팔렸습니다. 농민들이 꾸준히 써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기는 뭐 흑토자 1월 2자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남아에서 지금 동남아에는 아직 미국 다국적 회사들이 벼에는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요건 미생물 종자 처리하는 회사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를 집중 이제 공략을 하고 있는데 뭐 혼자 제가 뭐 회사도 벤처 회사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힘들고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뭐 방글라데시도 가고 베트남에도 가고 이제 올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제가 뭐 대부분 농민들이 농약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현장을 다니면서 제가 자꾸 홍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영업이라는 게 가서 홍보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당근, 그 다음에 부추, 뭐 사과,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마늘 농사 짓고 한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시킨 대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은 이제 이런 분들은 뭐 지금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유기농 하는 젊은 친구입니다. 충주에 있는데 나이 35인데 귀농 해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이 병이 확 나누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현장 가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또 이제 농민들이 내가 직접 현장에 가서 봐야 되겠다. 그래 이제 이 고성에 직접 이제 농가에 와가지고 이 농민들이 버스 타고 옵니다. 선진지켜나. 그래 오면은 제가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보고 나서 농민들한테 얘기 듣고 난 뒤에 이제 사서 씁니다. 이게 뭐 이게 보면 경영하시는 분들은 제품 좋으면은 금방 다 팔린다 그러는데 농업시는 절대 아닙니다.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어떤 이제 이런 그걸 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다니면서 제가 틈만 나면은 이제 농민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강의를 하고. 그런데 오늘 뭐 이게 우리가 스마트 에그리컬처 한데 저 나름대로는 소일 마이크로바이옴 에그리컬처 리바이벌 테크놀로지다. 그래서 이거 스마트다. 이제 그런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화학 비료, 화학 농약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관행농이든 유기농이든 땅심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심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흙에 화학 비료 확 줄이고 유기물, 퇴비 넣고 좋은 미생물 처리해가지고 케미컬, 퍼틸라이즈, 페스티사이드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참 능력만 되면은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농약 비료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다니면서 다 할 수 없으니까 그게 참 좀 안타깝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건 뭐 이게 올해 나온 거기서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체에서 뭡니까 미생물 중요한데 건강한 토양이 건강한 플랜트를 만들고 헬스 플랜트가 헬스 휴먼을 만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토양 중에 있는 이게 이제 여기 장속에 있는 미생물처럼 토양 중에 좋은 미생물 이 위치하게 있고 플랜트 마이크로바이옴, 소일 마이크로바이옴 좋은 미생물이 많이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유기농 에콜로지컬 에그리컬처를 해야 우리가 좋은 식물을 만들 수 있고 결국은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이거 하면서 이제 우리 학생들
하고 뭐 연구비는 크게 안 주니까 특히 벼 연구한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잘 안 줍니다. 요새 뭐 벼가 워낙 넘치나고 하니까. 그런데 억지로 조금씩 받아가지고 참 이부터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 대학원생들 뭐 그다음에 또 회사 직원들 해서 같이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윤 교수님, 훌륭한 그 강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지정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은 아까 소개해드린 김진철 전남대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전남대학교 김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그 정영윤 교수님께서 저하고 거의 연구 뭐 주제나 아니면 그 이력이 제가 아주 모범이 되는 그런 좋은 선배님이신데 오늘 이렇게 좋은 강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뭐 그 토론문에는 많은 것을 작성을 했지만 이미 그 교수님께서 상당한 내용을 발표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줄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업에서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화학 농약과 그 화학 비료를 사용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농업 정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 모든 국가에서 지금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그에서 전통적인 어떤 화학 농약과 비료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간행적 농법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종합적 해충 방제, 즉 화학 농약을 사용량을 줄이면서 그를 대체해서 생물 농약 사용량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IPM 농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오늘 그 발표하신 교수님께서는 그걸 생태 농법이라고 하셨는데 두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나라에서 이런 연구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Agricultural Biologicals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Microbial Biopesticide 또는 Biostimulant 그리고 Biofertilizer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시장은 매년 16%에서 20%까지 성장하고 있고 농업에서도 가장 미래가 성장력이 큰 그런 유망한 산업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에서도 보면 2010년도부터 그동안 화학 농약만 해오던 농약회사들이 바이에르나 바스프나 몬산도 이런 회사들이 그전에는 생물 농약을 스몰 비즈니스라고 해가지고 주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만 했었거든요. 근데 글로벌 화학농약 탑10에 들어가는 큰 회사에서도 이게 스몰 비즈니스가 더 이상 아니다 해서 2010년부터 많은 벤처기업들을 인수하기 시작을 했고 특히 바스프의 경우는 그 베커 언더우드라는 회사를 약 1조 원을 주고서 인수 합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엘 같은 데는 아그라캐스트뿐만 아니라 프로파이타, 기타 다른 회사 등 한 3개 정도의 생물농약 회사를 인수하고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들 회사에서 생물농약 제품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점점 더 그 시장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또 하나는 최근에는 오늘 교수님께서 하신 바와 같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그런 인식이 많이 높아지면서 최근에 미국에서는 인디고 에그리컬처라는 그런 벤처기업이 창업을 했는데 실제로 창업을 2013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신바이오타라는 회사로 창업을 했지만 이후에 인디고 에그리컬처라는 이름을 바뀌었는데 그 회사가 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세계에 있는 모든 지역 농작물 농토에서 작물에서 또는 미생물들을 다 발굴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 최종 목표는 모든 지역과 모든 작물에 적합한 미생물을 공급함으로써 작물을 안정적이고 건강하고 수확량이 높은 걸로 생산하자. 이게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벼에서 분리하는 그런 많은 미생물들을 가지고 벼에 처리함으로써 훨씬 기존 농법에서 하는 것보다 화학농약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친환경적인 그런 쌀을 생산하였고 그러한 쌀을 또 맥주 회사 밀러라는 회사에 완전히 공급하게 함으로써 그런 라인을 구축함으로써 농민들에게도 큰 혜택을 주는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농업에 미생물하는 회사들이 수익 사업 중에 큰 것이 지금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테슬라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수익 나는 구조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신 그 수익 나는 구조가
그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서 그걸 다른 회사에 판매할 때 그 수익을 난다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인디고 에그리컬처도 그 온실가스 배출권을 그 비즈니스 모델의 첫 번째로 가지고 있습니다. 즉 화학농약과 비교했을 때 생물농약은 머론 바이오 이노베이션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약 85% 정도의 온실가스를 저감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농업 미생물의 이런 산업은 제가 보기에는 그 미생물 산업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지구 환경 보호라는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기후변화에 맞춰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기술로서 또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정영윤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그 바실러스 오리자 콜레는 제가 같은 분야에 일하는 저희 연구자로서도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즉 배에 처리했을 때 다양한 병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해충에도 효과가 있고 또한 내염성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산업적인 가치는 제가 보기엔 상당히 크고, 어떻게 보면 제가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러운 기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미생물 가지고 사업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글로벌 그 기업과 저도 이제 네트워크를 가지고 저희 기술을 이제 라이센싱 하려고 지금 컨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실제로 이 기술을 원천 소재를 가지고 제품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겪는 경험을 혹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겪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실러스 오리제콜레 YC7007 균주가 제품이 국내 시장 진입 상태는 어떠한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글로벌 시장에 제품을 진입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고효능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발효 공정하고 제재 공정 개발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들 기술 개발 상태는 이 균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이제 물질로서 바실로펩틴 X라는 신물질이 나왔고, 또한 QC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셀 수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이 두 가지의 이 품질 관리할 때 이게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제가 좀 기술적으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저도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제가 잘 모르는데, 과연 인디고 에그리컬처가 그런 추구하는 다양한 지역에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작물에 맞는 미생물을 개발하고 처방하고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현실성이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교수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고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생물농약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과 기업에서 어떤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그런 것에서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정영 교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교수님이 이제 직접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이 아마 이제 제가 앞선 같은 그 경험자로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에 질문하셨던 지금 앞에 우리 바실러스 오리지콜라 제품 국내 시장, 지금 국내 시장에는 2014년도에 벌써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업 이게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는 못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돼 있고요. 이제 그 해외 시장은 지금 그 동남아 국가에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필리핀, 베트남에는 이제 올해 아마 생물농약, 생물비료로 등록이 될 거고, 인도네시아와 이제 중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또 다국적 기업이 접촉이 들어와서 아마 그 본사들이 저를 찾아오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글로벌 시장 제품 진입할 때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했는데, 사실은 이 미생물을 적용하는 그 자체가 새로운 시도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화학농약이나 화학비료하는 다국적 회사들이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 처음 발견했을 때, 아까 제가 강의 중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작을 했을 때 3, 40년이 됐는데 그때 아무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게 돈도 없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게 이제 힘들었고, 그래도 또 이제 벤처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네트워크가 없습니다. 네트워크가 없다 보니까 특히 화학 농약 네트워크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세거든요. 의학 네트워크 다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뚫고 들어가느냐,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건 이게 돈도 없고 네트워크도 없고 그래서 진짜 맨 땅에 이 헤딩하는 식으로 그냥 부닥쳤는데 다행히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지금 이제 문이 조금 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김 교수님도 이제 계속 해 오시면서 지금 훨씬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생산하기 위해서 발효 공정, 제재 공정인데, 이 제품 개발하는데 약 6, 7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파일럿 스케일로 하면서 시행착오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주 완전하게 밀도 조사 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다 공정돼 가지고 지금은 이제 완전 제품으로 QC, 분말 다 돼 가지고 제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캐패시티를 좀 늘려야 되는데 수출 시작되면은 양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를 농림부에서 지금 농업정책금융원에서 이제 벤처 캐피탈을 뭐 연결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제안이 있어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 공정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품질 관리하기 위해서 물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물질을 같이 하게 되면은 따로 분리한다거나 하면은 코스트도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따로 분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량 배양을 해서 배양한 균체를 농축시켜서 드라이 하는 중에 이 물질이 조금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아까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균이 뚫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뚫고 들어가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질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인디고 에그리컬처가 작물 지역 토양에 따라서 개발을 한다는 이 미국 회사가 아직 동남아에는 안 들어왔어요. 이 회사가 지금 미국에서만 카튼하고 밀 이쪽에만 지금 제품이 나와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아주 이상적인 발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워낙 재배 환경이 다양하고 토양 특성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 가지고 미생물을 찾아서 다시 제품 만들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뭐 물론 농약 개발하려면 돈이 한 2,500억 드는데 이거는 돈이 많이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4, 50억 이상 들고 한번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면 농업이다 보니까 필드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뭐 작물마다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마케팅하기 위해서는 앞에 그렇게 표시를 해야죠. 우리는 뭐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맞춰서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마케팅 얘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주 중요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우리가 참 글로벌 회사들 매년 뭐 농약 15조, 10조씩 파는 이런 회사하고 싸움 붙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성공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게 중요한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화학농약으로 안 되는 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특히 이제 토양병,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푸자리움, 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적으로 농약으로 안 되고 약이 없거든요. 아까 박테리아 윌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윗 블라스트 얘기했지만 이것도 지금 약이 없습니다. 잘 안 되거든 농약으로. 그래서 그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뭐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게 아까 말씀드린 건 마그나 폴텍 도열병과 같은 윗 블라스트는 지금 그 균이 방글라데시에서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게 지금 인도로 넘어오면은 이게 지금 아주 큰일, 인도 넘어오고 중국까지 넘어오면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밀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미래도 종자에 처리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내가 메일 몇 번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못했는데 하여튼 농약으로 안 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제선충 같은 경우도 소나무 제선충 같은 경우도 좋은 타겟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미생물 소재를 찾아내면은 김진철 교수님의 아주 잘 하시는 노블 컴파운드, 그래서 미생물 유래 식물질 노블 컴파운드 항생물질을 찾고
그게 지금 화학농약의 리드 컴파운드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직 그 새로운 물질을 찾지는 못했는데 제가 찾을 때까지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50년 전에 일본에서 개발했던 포리옥신이나 바리다마이신 같은 경우는 지금도 우리나라에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뭐 충분히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청중 중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딱 한 분만 받겠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장정우 씨. 저도 그 자연계 오염 그 때문에 원유 분해 세균 그거를 분리를 해요. 그게 벌써 몇십 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이 거제도에 가면 안반에 지금 원유를 저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군사 보호구역 모양으로 그때 있는데 거기에 그 원유를 분해하는 세균이 있어가지고 그게 줄어들 거 아니냐, 또 가스를 생성해가 폭발할 거 아니냐. 그 때문에 석유공사에서 내가 그거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지금 아까 그 균주를 분리해가지고 그것을 농약 대신으로 쓴다는 그걸 말씀드렸는데 했었는데 세균을 우리 자연계에서 분리해가지고 아주 기능이 석유 분해 세균도 마찬가지 분해 기능이 우수한데 이걸 배양해가지고 바다에다가 넣으니까 안 자라요. 그냥 희석돼 버리고 죽어버리고 이러는데 지금 그 농약 대신으로 쓰려는 그 균주를 이제 거기서 나오는 물질을 정제를 해서 그 구조 결정되면은 합성을 해가지고 그 균을 안 키우고 합성해서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지금 이제 앞에 그 두 가지로 제가 보겠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기름에 하는 그 균 같은 경우는 기름을 분해하는 거는 실험실에서는 분해가 잘 되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해양 미생물이 아주 그 커뮤니티가 형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어넣으면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제 같은 경우는 이 균을 뿌리면은 이게 이제 한 밀도를 높게 해서 뿌리면은 일정 기간 이것도 뿌리면 죽어 없어집니다. 근데 일정 기간 한 24시간에서 며칠 사이에 이 균이 식물하고 작용을 바로 해버립니다. 그리고 안으로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작용이 잘 나타납니다. 밖에 놔두면 죽는데 그래서 그런 거 있고 아까 이제 물질 같은 경우는 그 물질을 합성할 수 있으면은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 바실바필 X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우리 화학 합성하는 교수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합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답니다.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의약도 마찬가지고 농약도 마찬가지지만은 합성을 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몰리큘 웨이트가 1000 이하, 농약 같은 건 500 정도 돼야. 그래서 신물질을 500 정도 되는 걸 해야 이제 데리바타이제이션 화학적으로 그게 가능하고 코스트가 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물질 갖고 하는 거는 지금 코스트가 이제 안 맞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주제 4 생태 농업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윤 교수님, 김진철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칼 좌장을 해주셔가지고 정확하게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주제별 발표를 모두 마치고 이제 종합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종합토론은 김현수 회원님께서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긴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한 30분 정도 저희들 종합토론의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본래 계획상으로는 오늘 기조 발표를 해주셨던 로드 비치 교수와 함께 하기로 했었습니다만 오늘 비치 교수께서 함께 하지 못하는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한마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식물 분야, 축산 분야, 수산업 분야, 스마트 농업 분야, 생태 농업 분야 등 5분야에서 키노트 스피치와 프레젠테이션이 있었고 또한 그에 따른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각 분야를 뛰어넘어서 하는 담론은 우리 담론을 가질 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콘텍스트 면에서 본다면 이 5주제가 많은 공통점과 유사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이렇게 충분치 못해서 먼저 저희 이 토론에서는 약 15분 정도 각 주제 발표자들께서 다른 주제 발표자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이 있거나 또는 논의할 것이 있거나 또는 코멘트할 것이 있으시면 그 시간을 먼저 어로케이션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플로어에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의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문제 없으면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각 분과별 주제 발표를 해 주셨던 분들께서 타 분야, 타 분과의 질문자에게 코멘트나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그러면 오케이. 알리슨. Okay, I'll ask a question if no one else will.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비치 박사님으로부터 질병에 대한 유전적인 해결책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파파이아의 그러한 질병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셨죠. 가장 마지막으로 발표하신 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유전적으로 이렇게 질병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그 친환경 농업과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이것이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이 사실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I'd like to ask. I'm sorry, I missed the point. So I missed. Yeah. So, why are genetic approaches with ecological agriculture? It seems like they have a similar end game, which is to reduce the use of chemical pesticides. Yeah. You mean the genetic? You can't use genetic engineering, Yeah. even if it's disease resistant. Yeah. It seems to fit All right. with what you're trying to do. Yeah, I'm not opposite to that the opinion. 저는 사실 그 말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Final goal, 우리가 사실 궁극적으로 the GMO and the GMO랑 친환경 농업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not safe, but aspect 꼭 똑같지는 않지만 that 농민들의 생각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그들이 수익을 내야 하잖아요. genetically engineered 그래서 organisms GMO의 경우에는 afraid that those organisms 이 may interact GMO가 작물이 사실 자연적으로 자라는 작물을 방해해서 어떠한 환경적인 밸런스를 깨트릴까 봐 걱정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부터의 그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대신 낭독했습니다. Just one questions from the YouTube to the 예, 유튜브에서 질문이 왔습니다. Just one question to you. 예, 그 노보루 노우치 교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튜브에서 들어온 질문인데요. 제가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이 스마트 파밍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실천으로 옮기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예술로서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소농, 가족농이라는 것이 이제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Yeah, smart farming. 네, 이 스마트 농업이라는 것이 실천하기에 다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 답변될 수 있을까요? 예, 실행하기 어렵다. 예, 스마트 농업이라는 것은 이미 현장에서, 농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결국은 역량입니다. 역량 향상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도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이와 같은 기술을 수용하기 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농민들이 많이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익을, 장점을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본 농민들이 이와 같은 기술들을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가족농, 소농들도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 미래에 조만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한국의 대학 그리고 한국 업계와 이미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간의 산업계,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각 그 발표자한테 I would like to give just one questions to the each presenter. 각 발표자에게 질문 하나씩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모든 연사분들이 좋은 결과만 소개하셨지만 사실 하신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여러분께서 실제로 그 현장에 적용하기에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앨리슨님부터 시작할까요? 네, 저는 그 게놈 편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단일 유전자 형질, 예를 들어서 뿔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지만 어떤 여러 개의 유전자를 목표로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전통 육종으로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직까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지만 전통적인 육종을 대체를 할 수는 아직 없다라는 것이 아직까지 단점이고요. 사실 그 한 개의 유전자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그 형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용하긴 하지만 사실 전통적인 육종이 제대로 됐다는 전제 하에 유용합니다. 하시는 일에 어떠한 GMO나 이런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반대가 있나요? 네, 아까 그 수산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듯이 제가 그 유전자 편집이 아니라 유전자 공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25년 이후에야 승인된 동물이 2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연어, 빨리 자라는 연어, 그리고 돼지입니다. 알러진이 노크아웃돼서 알파겔 신드롬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러지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 2개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제는 사실 수백만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작은 기업들이 추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연구를 하기도 쉽지 않고요. 이게 불행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많은 응용할 만한 많은 좋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질병 저항성 이런 것들은 개발됐지만 사실 규제 때문에 그냥 대기 중인 그런 기술의 예가 되겠습니다. 노부치 선생, do you have any limitation? 예, 노지 교수님, 혹시 스마트 파밍 기법에 대한 저항이 있는지, 뭐,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좀 저항이 있는지, 한국하고 일본 농업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농, 가정농 중심인데요. 그래서 스마트 농업은 돈이 많이 필요하다,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농촌 지역에 도입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농민들이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면서 이 기술이 굉장히 괜찮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엔 초기 비용이 조금 들 수는 있습니다만 가면 갈수록 더 이점이 더 많아지고 기술 비용도 더 줄어든다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농업계 전반에 큰 장점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일단은 정부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촉진을 해야 됩니다. 농업은 쉽지 않은 분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일본의 경험은 이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지속 가능한 수산업에 대한 어려운 점이라고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생략하신 것 같아서 말씀.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수산업 관계하는데 농업하고 마찬가지인데 수산업에 투자했을 때 이익이 안 오기 때문에 대기업이 인벌브 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럼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인들 어촌이 좋아지도록 그 투자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정부에서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 이러는데 R&D에서 분배되는 자금을 볼 것 같으면은 수산 해양 쪽에는 굉장히 포션이 낮아요. 그럼 이거를 없애고 특별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돈 안 되는 곳은 정부에서 투자를 해야지 개인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한 지원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 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배려가 없으면은 이 수산업이 제대로 지속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 제일 큰 어려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윤 교수님께서 느끼시는 어떤 연구의 차원에서의 리미테이션하고 또 시스템 차원의 리미테이션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제 오가닉 파밍에서 아까 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바이올로지컬 컨트롤 그러니까 천연식물 보호제 살아있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현장에 갔을 때 이 기호에 따라서 조금 효과가 좀 배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화학농약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그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민들이 화학농약, 화학비료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뚫고 들어가서 이거를 이게 좋다고 얘기하면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일이 상당히 이제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좀 리미테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 플로어에 계시는 교수님들 선생님들로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우리 고희정 교수님 그쪽 마이크 좀 주시죠.
예, 저는 그 정영윤 교수님 훌륭한 그 성과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많은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히 뭐 실용화까지 돼가지고 기대가 큽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별 하는 사람으로서 혹시나 해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요. 그 미생물 제재가 처리됐을 때 생산성이 높아지고 다른 작물에도 다 그걸 이제 확인해 보니까 메타볼리즘에 영향을 줘서 물질도 트리신 올라가고 셀룰로스, 리그닌 다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저항성이 되고 수량도 높아지고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들이 근데 양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혹시 어떤 성분이나 품질이나 어떤 맛까지도 아마 영향할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쪽에 테스트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게 아무리 처리했을 때 들어가서 대부분 다 그냥 죽고 일부 벼에 들어가서 효과를 낸다고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처리됐을 때 계속적으로 처리됐을 때 혹시 토양 미생물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그 질문하신 그 맛 관계는 사실 뭐 그 식품 영양하는 분들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게 더 활성화되고 한다면은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그런 그 입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만은 미생물을 처리를 하면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하면은 막 그 생태계를 다 파괴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토양이 됐든 그 다음에 그 물이 됐든 그 에코시스템이 굉장히 스테이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집어넣으면은 그게 오래 못 가서 다 죽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 곰팡이 죽으면 펀지 스테이시스, 박테리오 스테이시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뭐 한 일주일 정도, 2주까지 못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저희 오늘 플로어에는 저희 분과 자연과학뿐만 아니고 인문사회 분과 회원님들도 지금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혹시 정 선생님 저희들 보시고 코멘트 하실 말씀 있으면 회장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마이크 좀. 아니 저 우리 임 회장님한테 인문학자로서의 보시는 이 농업생명과학에 대한 아니 그 다른 분도 계시는데 아니 사실 저는 문외한이라 이해하기도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감동받은 거는 정말 이렇게 과학자들이 인류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얘기하셨는지 모르지만은 과학보다는 루머가 더 강하다. 그래서 인문학 쪽으로 보면은 인문학자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과학자 아닌 그 일반인들은 뭐 GMO가 굉장히 나쁘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는데 그 과학자들이 열심히 인류 복지를 위해서 애쓰는 거에 대해서 인문학이라든지 사회과학 쪽에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가 그런 그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오늘 정말 그 제 분야는 아니지만 굉장히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 질문 하나를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그 기조 강연을 하셨던 로저 비치 교수께서 그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Sound science fails 과학은 정책에 영향을 정치 분야에 설득하는데 이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부회장님께서 정치학이시니까 그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 speed of the politics is much faster than the speed of 정치의 스피드가 과학의 스피드보다 빠르다. 오히려 정치의 속도가 훨씬 빨라서 항상 정치가 과학을 컨스트레인 하려고 한다. 특별히 이 정치학자의 입장에서 우리 회장님, 부회장님께서 왜 정치는 과학을 이렇게 컨스트레인 하려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저희들 좀 인터디스플레이한 업소로 하기 위해서 한번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여기 뭐 회장님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아니 근데 이 과학이 정치보다 스피드가 낮다 이런 말씀이신데 좀 반대 같은데 과학의 발전이 스피드가 아주 빠르죠. 정치는 그걸 따라가질 못하죠. 예. 흔히들 정치는 전혀 못 따라갑니다. 과학은. 예. 거기에 문제가 있죠. 정치가 과학만큼 발전하면 맞습니다. 우리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치가 과학만큼 발전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문제가 많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할 얘기 별로 없어요.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과학은 팩트를 갖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팩트인 것은 그건 누가 부정하지를 못하는데 정치하는 분들은 팩트를 그걸 어떤 때는 폴스로 이야기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특히 한국 정치계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과학은 팩트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는 팩트 아닌 것을 팩트처럼 말하는 것은 과학자가 자격이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부회장님께 여쭙고 싶었던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정치가들이 앞으로 BT를 앞으로 나가야겠다, IT를 정책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의 목소리가 아니고 정치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가 과학을 선도하고 있다.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왜 그러면 정치는 과학을 선도하려고 하겠는 하는 그런 욕망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저희 분야가 아니어서 한번 여쭙고 싶었었습니다.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 과학자가 하기 싫어도 정부가 이번 내 정권 때는 이것을 하겠다라고 특정 분야를 앞세울 수 있는 이유는 그게 무엇인지 정치학에서는 왜 그런 것인지를 설명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잘 될 것 같으세요. 과학자분들은 팩트 진리를 추구하죠. 과학자분들은 팩트 진리를 추구하는데 정치가들은 권력을 추구합니다. 권력에 도움이 되면은 뭐 팩트도 왜곡시키고 뭐 또 과학도 자기들한테 유리한 건 이용하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서서히 저희들이 그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과학과 기술이 구원인가 아니면 위협인가라고 하는 논의는 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실 중에 하나는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생명줄이자 생존을 위한 구원자일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후변화라고 하는 커다란 소용돌이 속에서 농업 생명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회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이장무 회장님께서 클로징 멘트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모로 바쁘신데도 이렇게 훌륭한 외국의 초청 연사님들 그리고 또 국내 훌륭한 연사님들께서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인류가 최근 들어서
기후변화, 식량 위기, 뭐 여러 가지 또 코로나 등으로 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의 시기에 우리가 이 과학자들이, 그리고 과학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문사회 학자들이 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현명한 그런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국제학술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념 촬영을 위해서 회장단, 발표자, 토론자, 좌장님들은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